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유럽도 못 해낸 걸 한국이 해냈다고요? 여기 유럽에서 쓰레기라던 그 디자인을 한국은 세계 1등을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못한 걸 한국은 그냥 해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38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그리고 지난 15년간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고백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뒤에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하며 조용히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그 모든 일은 그냥 제 안에만 단직하기엔 너무도 크고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회사 안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답게 우리는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말 탁월했지만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는 솔직히 느렸습니다. 전기차 디자인은 감성이 우선이다라는 저의 철학은 점점 조직 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의 신차 디자인하는 임원회의에서 단 한 줄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묵살됐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들었던 한 동료의 농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줄, 너 너무 앞서가고 있어. 여기선 안 맞아. 네 아이디어는 아마 어디 아시아 쪽 가면 더 잘 통할 거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있었고 저 또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15년을 함께했던 회사를 등졌고 파리 중심에 있던 제 스튜디오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공백기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미래도 계획하지 않은 채 그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이 추천되었습니다. 울산의 기적, 한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 무심코 클릭한 그 영상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작은 도화선이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한 자동차 공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풍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 동작, 심지어 말투까지도 뭔가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자동화 설비, AI 기반 공정, 그리고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장면들.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건 그곳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한 젊은 한국 디자이너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하게 되었죠. 직접 가보자. 한국에 누군가는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38살 중견 디자이너, 안정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비행기 하나 타고 단 한 편의 유튜브 영상만 믿고 그렇게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그때 그 무모함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저런 공장이 실존할까? 프랑스에서도 해내지 못한 걸 저 나라에선 어떻게 해낸 걸까? 혹시 그냥 잘 만든 홍보 영상은 아닐까? 그러다 다시 처음 그 디자이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보다 사람, 경험을 먼저 디자인한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점점 제 마음속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했고 안내판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울을 거쳐 저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다는 미래차 클러스터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광주에 위치한 퓨처 모빌리티 클러스터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이미 미래적인 이 단지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디자인랩까지 총망라된 복합 단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다녔던 유럽의 디자인 캠퍼스들과는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통역을 도와주시는 박진우 매니저와 함께 첫 미팅 장소인 지드랩이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고작 20여 명 남짓의 젊은 직원들이 일하는 이 작은 기업은
세상에 없던 형태의 모빌리티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은 기존의 프레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배열부터 시트 구성, 내부 UX까지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었죠. 저는 어느 순간 노트북을 덮고 그저 침묵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수년간 유럽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디자인, 철학에 대해 조용히 도전장을 내미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디자이너는 기술자의 보조자가 아니에요. 지디랩의 대표인 이마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회의실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제품 전기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디자인팀이 주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기술팀은 그걸 시연하는 역할을 하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언제나 기술과 마케팅이 먼저였고 디자이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창의성을 허락받았기 때문이죠. 차량을 둘러보며 저는 수없이 사진을 찍었고 메모를 했고 심지어는 감정이 복받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환경이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제 가슴은 오랜만에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전율은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매니저의 제안으로 저희는 광주의 한 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곳에서는 매년 전국 EV 모형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팀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전기차라니 그냥 지역 문화 체험 정도로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건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15살 여학생 이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만든 EV 모형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그 설명은 마치 대학의 석사과정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면이 테이퍼드 백으로 마무리돼 있고요. 서스펜션 구조는 자율주행 중 진동 보정을 위해 튜닝했습니다. 센서는 스마트 제어보드를 통해 블루투스로 작동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고? 네.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요. 그래도 이건 제가 설계했어요. 당당하고 겸손한 목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에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이 나라의 기술력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구나. 저는 그녀에게 즉석에서 물었습니다. 이 모델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답은 저를 또 한 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봤어요. 프랑스 디자이너 줄 베르나르 씨의 콘셉트카 프로젝트에서요. 디자인은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라는 말, 아직도 기억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좌절했던 그 프로젝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실험적 디자인이 이 낯선 한국 땅, 이 어린 소녀에게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것, 다시 디자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진심이 통하는 곳에서 진짜 혁신을 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확신이 제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두 달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다채롭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저는 거의 매일같이 놀라고 감탄하고 또 때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넥스트로드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차량 설계, 디자인, 배터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춘 그야말로 미래차의 실험실과 같은 회사였어요. 저는 최고 디자인 직함으로 합류했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디자인을 주도해달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수없이 제약받았던 저의 실험적 아이디어들을 이젠 마음껏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스케치북을 펴고 과감한 라인과 곡선을 담은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능보다 감성, 기술보다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담아 감정을 움직이는 전기차를 콘셉트로 제안했습니다. 3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에 몰두했죠.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당일 저는 자부심을 안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통역을 도와주는 팀장이 제 옆에서 PPT를 넘기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의 감도는 공기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어딘가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디자인은 멋있습니다만 R&D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곧이어 이어진 피드백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생산 공정상 불가능한 라인입니다. 이 곡선은 툴링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시야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는 감성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한국 시장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가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 감성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제게는 마치 다시 프랑스의 회의실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여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가 또 다른 장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고 저 역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책상 아래 접어둔 이유정 양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 이후 제게 편지를 보내주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어떻게 저의 디자인을 보고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어렵지만 디자인은 꿈을 보게 해줘요. 전 제 디자인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싶어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뭔가 무너지는 기분과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유럽에서 벽에 부딪히고 다시 새로운 벽을 만났을 때 예전의 저라면 아마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힘. 그건 분명 기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의 눈빛이 그걸 증명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재설계를 결심했습니다. 감성을 유지하되 기술과 생산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저는 기술팀과 매일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가장 보수적이던 설계 담당자 김현중 이사와도 차근차근 의견을 맞춰갔습니다. 줄 씨,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방향성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이 제겐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완전히 새로워진 전기차 콘셉트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내부 이름은 하트1, 기술과 감성을 통합한 사람을 위한 전기차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팀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대표님까지 이게 진짜 우리 회사가 만들고 싶던 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감동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반전은 이 디자인이 우연히 국내 산업디자인 전시회에 출품되어 CES 2026 한국관 초청작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끝난 후 한국 언론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이 여기 한국에서 비로소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기사는 먼 프랑스까지 전달되었고 한때 저의 디자인을 무시했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놀라움과 축하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유정 학생으로부터 온 두 번째 편지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줄 씨 디자인이 CES에 나간다고요? 전 그 차를 꼭 타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 됐어요. 그 짧은 문장은 그 어떤 상보다 더 값지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 한국은 제게 그것을 알려준 나라입니다. 2025년 1월 14일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 현장에 선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넥스트로드의 부스는 그해 CES 한국관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저희가 개발한 하트1 콘셉트카는 전시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자들,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경쟁사의 관계자들까지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의 작품이 아닌 한국 스타트업과 프랑스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진짜 글로벌 혁신 앞에 탄성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시장 한쪽에서 저를 인터뷰하던 한 일본인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협업이 가능했나요? 유럽, 특히 프랑스와 한국은 문화도 일 처리 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가진 특별함 덕분이에요. 기술이 아닌 사람에서 출발하는 나라니까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산업 시스템이나 기술 수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식적으로 서울 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제 아파트는 임대를 놓았고 몇몇 소지품은 한국으로 가져왔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보금자리는 성수동 한복판, 옛 공장을 개조한 아트앤디자인 레지던스였습니다. 아침이면 골목마다 커피 향기가 퍼지고 밤이면 벽돌 건물마다 창의적인 회의가 열리는 공간. 그곳에서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종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울산, 포항, 순천, 창원, 산업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소 부품 업체부터 작은 고등학교 기술, 동아리까지 저는 스스로 발로 뛰며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꿈꾸고 있구나. 이유정 양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고 서울의 한 영재고등학교로 전학 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정 씨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저 그 길을 조금 먼저 걸었을 뿐이에요. 그날 그녀는 저에게 한 장의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즈 1, 아이들을 위한 전기차 콘셉트, 어린이 안전과 교육, 그리고 감성을 모두 고려한 아주 사랑스러운 미니카였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가 더 크고 더 깊은 꿈을 꾸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6년 9월,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포럼의 연사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디자이너가 본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색을 바꿔준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가 왜 이토록 한국을 찬양하는가? 하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기술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진짜 디자인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어떻게 혁신을 만드는지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방향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법을 아는 세계 유일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질서 있는 배려, 식당에서 밑반찬을 나누며 느끼는 공동체의 정서, 출근길 새벽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근성의 온기,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유럽에서 나고 자란 제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회의만 하고 실행은 못하는가? 왜 작은 가능성 하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가? 그 질문은 한국이라는 거울 속에서 제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부럽고 추진력도 부럽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정신마저 진심으로 존경스럽다고. 이제는 단지 디자인을 하러 온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고 싶은 한 명의 동료로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조심스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을 조금 더 믿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외부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평가받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한국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깊이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나라였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거대한 도전이 앞에 놓일수록, 그럴수록 한국은 더욱 빛나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기술, 이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놀라운 나라와 함께 또 하나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한국의 기술이나 정신력에 감동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감동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